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좋다. 그럼 이제 세상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어야겠군.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호텔. 그곳에서 평범한 접수원이 상상조차 못할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유층과 권력이 뒤엉킨 세상 속에서 그녀는 왜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노인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난 검은 리무진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정의와 용기,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얽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서연,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하지만 그날 밤 청운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빛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의 빛, 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미소를 띠며 나누는 대화가 호텔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이곳이 얼마나 부유하고 권위적인 장소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던 김서연은 얇은 미소를 띤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완벽하게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춰진 피로감과 무거운 삶의 짐이 드러나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폭풍 같은 갈등과 싸우고 있었다. 그때 호텔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낡고 더러운 옷을 걸치고 발에는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걸어왔다. 그의 백발은 흐트러졌고 구부정한 허리에선 무거운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주변 손님들의 대화가 멈췄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그를 힐끔거리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청운 호텔의 수준도 떨어졌나 봐. 이 남자는 장태수였다. 그의 등장 자체가 호텔 로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공기는 차가워졌고 손님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바bar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듯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현재는 그 장면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대기업 CEO로 비싼 수트를 입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호텔 로비를 누볐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서 멈춰 서더니 한 손으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소리를 높였다. 이게 뭐야? 여기.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이 왜 들어와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높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을 끌었다. 이 호텔은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호텔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장태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그의 내면의 불안과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속으로 갈등했다. 나서야 하나? 아니면 외면해야 하나? 주변 동료들은 모두 그 상황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바에 다가가 장태수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혹시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현재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야? 호텔 이미지를 생각 안 해? 이게 청운 호텔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손님들은 긴장감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다. 손님, 이분도 저희 호텔에 들어오신 손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현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웃기네. 너 호텔 직원 맞아. 손님이 뭘 원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때 호텔 매니저 최민호가 로비로 달려왔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서연에게 다가갔다. 김서연 씨,
당장 이 손님을 나가게 하세요.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최민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더 이상 이 호텔 직원이 아닙니다. 즉시 짐을 싸서 나가세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짐을 싸기 위해 데스크로 돌아갔다. 주변 직원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장태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호텔을 떠나는 순간 장태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호텔 문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내가 정말로 잘한 걸까?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걸까? 서울의 밤거리로 나선 서연은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의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광진구의 한적한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작은 원룸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서울 외곽의 소외된 지역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낡은 창문과 벽에 붙은 벗겨진 페인트는 이곳 주민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김서연은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러나 있었다. 전날 밤 호텔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 질문은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으로는 후회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허름한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내려가자 마침 우체부가 그녀의 집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여기 당신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는 단순한 갈색이었다. 그녀는 잠시 봉투를 살피다가 그 안에 적힌 짧은 메모를 꺼내 읽었다. 곧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제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J. T. S.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접었다. J. T. S. 대체 누굴까? 어제 호텔의 그 노인일까? 그녀는 계속해서 이름을 곱씹었다. 그 순간 멀리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좁은 골목을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차량은 이곳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뽐내며 다가왔고 이웃들은 창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봤다. 차는 서연의 원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서연 씨 맞으십니까?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서연은 한 발짝 물러섰다. 저를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누가 보낸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차 안에서 모든 답을 얻으실 겁니다. 부디 동행해 주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봤다. 이웃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음속 갈등에 휩싸였다. 이게 뭘까? 위험한 일은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서연은 리무진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내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미세한 나무 결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는 그녀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운전사는 뒷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출발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리무진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했던 좁은 골목길이 점차 멀어지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운전사는 단호하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길이 점점 넓어지고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자동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드디어 차는 웅장한 대문 앞에 멈췄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운전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이곳이 목적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어제의 그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아닌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의 장태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김서연 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김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장태수의 저택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다. 고풍스러운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걷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잔디밭과 정교한 조각상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웅장한 저택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과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이 모든 게 어제의 그 노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택 입구로 다가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안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어제 호텔에서 만난 장태수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한복과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은은한 미소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김서연 씨.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초대하며 말했다. 편하게 들어오세요. 긴 여행이었을 테니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못한 채 천천히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저택 안은 외부의 고급스러움을 넘어선 마치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고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서적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서서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이곳은 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앉으세요. 장태수가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권위가 느껴졌다. 서연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조용히 기다리게 만들었다. 김서연 씨.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제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용기요?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어제의 그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실험이라고요? 그러면 어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만큼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어제의 모든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가 이 모든 걸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저를 왜 여기로 부르신 건가요? 장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책장 옆에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두꺼운 파일과 자료 몇 개를 꺼내와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기록한 자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특히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한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료를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노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만 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천천히 읽으며 그가 말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왜 아무도 이걸 알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호텔 직원일 뿐이에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심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입니다. 서연은 머리를 숙인 채 그의 말을 곱씹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어제 호텔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사람들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실패하더라도 당신은 저를 믿어주실 거죠?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대화는 서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을 피웠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느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했지만 서연의 하루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움과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 앞에는 익숙하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에는 가난과 외면받는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태수는 서연을 데리고 서울 곳곳을 돌았다. 그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마포구의 한 빈민가였다. 좁은 골목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거리, 찢어진 천으로 덮인 창문들, 그리고 집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피곤함과 결핍으로 가득했다. 여기가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태수가 말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의해 철저히 잊힌 사람들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린 소녀 한 명이 찢어진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쓰레기통에서 남은 빵 한 조각을 꺼내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이곳은 늘 이랬습니다. 태수가 대답했다. 이제 당신이 그들의 현실을 봤으니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간 곳은 인천의 한 낡은 요양원이었다.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흐릿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방마다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대부분은 움직이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고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다. 한방 안에서 서연은 한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미음을 떠먹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새가 마지막 한숨을 쉬는 듯 연약했다. 여기선 왜 아무도 이분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태수가 천천히 대답했다. 이곳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여기 와줘서.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찢었다. 내가 이 할머니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수는 서연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단순히 현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연설 기술, 자료 분석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 스스로가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그의 서재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실수도 잦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잘못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잘못에서 배우는 겁니다. 태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의 격려는 그녀를 조금씩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태수는 그녀를 다시 마포구로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했다. 그녀는 한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몇천 원밖에 없는 지갑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로 이번 달 방세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폐지가 좀 비싸졌으니 다행이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히 웃었다. 가족은 나 같은 사람 신경 안 써요. 죽기 전까지 내가 알아서 해야죠. 그 대화는 서연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태수를 향해 말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가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연료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태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행동가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요양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았다. 서연의 활동이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가 이끄는 운동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었고 언론에서도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동시에 더 큰 위협을 불러왔다.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라.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해지고 있다. 계속 이러면 너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거다. 그녀는 손에 들린 전화기를 꽉 쥐었다. 위협적인 목소리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잠시 후 그녀는 힘겹게 대답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이 전화를 누군가에게 알릴까 고민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 두려워 혼자 삼키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그녀의 이름이 적힌 대문짝만 한 헤드라인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젊은 여성 활동가. 그녀의 진짜 의도는? 기사 내용은 그녀의 과거를 왜곡하며 그녀가 운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창에는 조롱과 비난이 넘쳐났다. 저런 여자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지? 이런 이상주의자들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진다. 서연은 이 모든 비난을 읽으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화면을 껐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속삭였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서연은 태수의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편지를 꺼냈다. 그의 흔적이 담긴 글자들을 읽으며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어 확인했다. 발밑에는 한 장의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멈춰라. 이게 마지막 경고다. 서연은 두려움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위협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 박지환과 만나기로 했다. 박지환은 태수와 함께 일하며 수많은 사회 문제를 다뤄왔던 인권 변호사였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받고 있는 위협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신의 움직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환 변호사님, 저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되면 제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멈추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면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움과 의심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알았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은 다시 운동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관련된 루머를 직접 해명했고 반대 세력의 협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광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가웠다. 병원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햇빛은 이내 흐려졌고 종로구에 위치한 병원의 VIP 병실 안은 고요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장태수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다. 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생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다. 그 순간 태수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서연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맙구나. 서연은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선생님이 필요해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단다. 하지만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니? 내가 떠난 후에도 너는 계속 걸어야 해.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선생님 없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두들 저를 비웃고 반대하는데 선생님 없이는 전 자신이 없어요. 태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용기야. 그리고 너는 이미 그걸 보여줬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눈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동시에 있었지. 그 눈빛을 잊지 마라. 그건 너만의 가장 큰 무기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자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약속할게요. 제가 선생님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게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는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여기에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자료들과 나의 마지막 유산이 들어있다. 이걸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해라. 이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이 세상에 주는 것이다. 약속해다오.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병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며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선생님과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며칠 후 태수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했던 몇몇 사람들과 서연이 함께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녀는 장례식이 끝난 뒤 태수가 남긴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세상이 널 외면할 때도 내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세상은 널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그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태수의 무덤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무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희망과 결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 광화문 광장은 평소와는 다른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입술에는 결의에 찬 구호를 준비한 시민들. 이들은 모두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바로 김서연, 그녀였다. 서연은 광화문 옆의 작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진실은 항상 길을 찾는다. 내 목소리가 진실이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변호사 박지환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서연 씨, 괜찮습니까?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긴장되긴 하지만 오늘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의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가 연단에 오르자 광화문 광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는 카메라 렌즈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수가 남긴 자료를 들고 정부가 노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그 자금을 부유층의 부동산 개발에 투입한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청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세금이 소수의 부유층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이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약탈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공감했고 일부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이 부조리를 지속시키는 동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광장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를 외치며 깃발을 흔들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박 변호사와 함께 무대 뒤로 이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정부도 당신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환호 속에서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박 변호사는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광장에서 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그녀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말은 변명에 가까웠다. 언론은 양쪽으로 갈라졌다. 일부는 그녀를 이상주의자라며 비판했고 일부는 그녀의 용기를 칭송하며 그녀의 메시지를 더 널리 알렸다. 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쉬기엔 너무 많은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수가 남긴 자료를 다시 읽으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 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다. 내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수의 말을 떠올렸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만든다. 그리고 너는 그 불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불씨가 아닌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녀는 더 강한 목소리로 세상에 외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몇 년 후 수원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새로운 요양원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스며든 낡고 차가운 요양원이 아닌 따뜻하고 환한 공간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밝게 웃는 노인들이 보였고 정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밀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김서연은 요양원의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이곳은 그녀가 몇 년 전 태수와 함께 꿈꿨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천천히 요양원 안으로 발을 들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요양원 내부는 깨끗하고 아늑했다. 각 방은 밝은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벽에는 따뜻한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환자들과 마주쳤다. 한 할머니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 김서연 씨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더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제가 고마운 게 더 많죠.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몇 년 전 태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싸워왔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비난에 맞서야 했고 때로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과 충돌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버티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꿈꿨기 때문이었다. 이 요양원이 만들어질 날을 정원으로 나와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은 명패를 발견했다. 명패에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세상을 모두 바꿀 순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장태수. 그녀는 명패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쓰다듬으며 태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서연아, 작은 불꽃이 큰 불을 만든다. 너는 그 불꽃이 되어야 한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이었다. 선생님, 저희가 해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요양원을 나서려던 순간 한 아이가 그녀를 향해 뛰어왔다. 아이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녀에게 작은 꽃을 건네며 말했다. 이 꽃, 이모님께 드릴게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모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녀는 아이의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너도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어.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태수의 가르침을 넘어 새로운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이 꽃 한 송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 다시 도로로 나섰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떠올랐다. 요양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 복지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이번 회의는 준비되셨나요? 다음 캠페인은 더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또 다른 요양원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또 다른 만남을 준비했다. 이 여정은 끝이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불꽃을 넘어선 불길이 되었고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작은 변화가 큰 세상을 만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작은 용기,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김서연, 그녀는 평범한 호텔 직원에서 시작했지만 부조리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갔던 그날의 선택이 그녀를 세상에 기억될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더블 아스테리스크.